안녕하세요. 역사 초보도 할 수 있는 세계사 기초 공부 40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중세 서유럽 문화 첫 번째 내용으로 중세 철학과 문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핵심 개념은 중세 철학의 발달 과정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학습했던 중세 서유럽 사회는 기사로 상징되는 봉건제와 교회가 없이는 태어날 수도 죽을 수도 없었다는 그리스도교 중심 사회였으므로 이번 영상 내용인 중세 서유럽 문화의 특징이 그리스도교 중심 문화이고 봉건 귀족적 성격을 띠고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 중심적인 특징을 지닌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가장 대표적인 학문이 철학이었고 소피스트를 이어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연결되는 고대 그리스 철학의 황금시대가 출현했던 반면에 이번 중세 시대는 하나님과 내세를 중시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중세 최고의 학문은 당연히 하나님 세계인 종교를 연구하는 신학이고 신학이 대표 학문이 되면서 고대 최고의 학문이었던 철학은 신학의 신여라는 말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의 핵심 내용인 중세 철학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사실 이 철학 내용은 조금 딱딱하고 재미없게 생각되지만 철학을 빼고는 서양 중세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중세 문화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세 철학의 발달 과정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초기에는 교부 철학이 발달했고 중기에는 스콜라 철학이 유행했다가 13세기 후반부터 14세기에는 신앙과 이성을 구분하는 후기 스콜라 철학의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중세 초기에 발달한 것이 교부 철학인데 여기서 교부란 고대 교회에서 교의와 교회 발달에 큰 공헌을 한 교회 지도자들을 일컫는 말로서 즉 교부 철학이란 교회의 이론을 세운 사람들의 기독교 신학을 바탕으로 하는 철학을 말합니다. 2세기부터 8세기 시대에 교리 논쟁 등을 통해 그리스도교의 신학 이론 체계를 세운 많은 교부 철학자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교부 철학자로 한 사람만 든다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의 식민지였던 북아프리카 알제리 북쪽 지역인 누미디아 출신으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청년 시절에는 방탕한 생활을 한 적도 있고 퀴케로 등의 고대 서양 철학뿐만 아니라 마니교에 빠져서 친한 사람들과 긴 토론을 할 정도로 여러 사상을 두루 섭렵하면서 오랜 시간 종교적 방황을 하고 있었는데 밀라노의 주교인 암브로시우스를 만나면서 본인의 방황을 끝내게 됩니다. 집정관 전역까지 지낸 암브로시우스의 논리적이면서 종교적 통찰이 넘치는 설교를 듣고 큰 감명을 받은 그는 본격적인 수도 생활을 시작하면서 사제로서의 인생을 살게 되었고 종교적 열정과 논리적인 설교로 이름을 떨치기도 하고 많은 저술도 남기게 됩니다. 그가 남긴 저술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저서는 고백론으로 아우구스티누스 자신이 겪었던 자기애에 넘쳤던 젊은 시절의 방황과 종교적 자아성찰 과정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가장 많이 읽히는 대표적인 기독교 중요 고전에 속합니다. 그 외에도 신국론 등 많은 저술을 통해서 신에 의해 창조되고 원죄를 지닌 인간은 오직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구원될 수 있으며 인간의 구원 여부는 신이 예정에 의한 것이라는 예정설도 주장하였으며 아울러 교회라는 보편적 공동체 속에서 신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실현되므로 신에 대한 사랑과 신앙을 통해서 절대자에게 귀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즉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 철학자인 플라톤의 철학 사상을 그리스도교 신앙과 결합하여 그리스도교 신앙을 체계화시키면서 인간의 근원과 종교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중세 초기 교부 철학자의 최고 위치에 오르게 되었고 초기 그리스도교 사상가로서의 그의 위치는 초기 그리스도교 시기 로마 제국 내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교를 전도하여 그리스도교를 유대교와 또 다른 하나의 종교로서 인정받게 만들었던 사도 바울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높게 인정받고 있으며 고대 문화 최후의 인물이자 중세 문화 탄생의 선구자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기 교부 철학의 뒤를 이어 두 번째 시기에 해당하는 스콜라 철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콜라 철학이 발달하게 된 배경은 중세 후기 십자군 전쟁을 계기로 동쪽 비잔티움 세계뿐만 아니라 이슬람 세계와의 교류도 활발해지면서 동유럽과 이슬람에서 연구되어 왔던 고대 최고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영향이 서유럽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 결과로 중세 내내 절대적인 진리로 생각되어 왔던 그리스도교에 대한 철학적 논증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스콜라 철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즉, 대표적인 교부 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데아론으로 대표되는 플라톤의 형이상학적 철학에 영향을 받은 것에 비해 이 스콜라 철학은 현실적인 인간 세계에 대한 탐구를 중시하면서 수학과 논리학을 포함한 고대 학문을 집대성했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영향을 받으면서 신의 존재에 대한 논리적 증명을 시도하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철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스콜라라는 것은 라틴어로 성당이나 수도원에 부설된 학교를 말하는데, 이 스콜라 철학의 핵심은 신앙과 이성을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인식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스콜라 철학은 크리스트 교리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하려는 중세 철학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안셀무스가 스콜라 철학을 창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성을 통해 존재론적 논증을 처음 시도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으며, 안셀무스를 뒤이어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로, 그는 대표적 저서인 신학대전에서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강조하였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탈리아 나폴리의 귀족 출신으로 파리 유학 시절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접하게 되고, 이후 파리 대학의 신학교수로 근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영상인 중세대학의 발생 부분에서 다시 알아보겠지만, 당시 파리 대학은 신학이 최고로 발달했던 대학으로 신앙과 이성 간의 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슬람 세계가 번역해서 지켜오고 있던 그리스 철학,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서유럽 세계로 들어오게 되면서 자연 세계는 신과 같은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 세계 안에 내재해 있는 운동 원리에 따라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알려지게 되는데, 우주는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그리스도교 입장에서는 이 그리스 최고 철학자의 논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큰 골칫거리로 떠오르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있는 우주 바깥에 존재하면서 우주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는 힘인 원동자 개념을 그리스도교의 창조주 하나님에 연결하면서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로, 그는 신앙과 이성을 각각 다른 영역으로 구분하면서도 신앙과 이성은 진리를 설명하는 방식에 따라 다를 뿐 모두 신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즉, 그는 신이 존재를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철학의 역할은 신학을 위한 도구로서 필요하다는 의미로 철학은 신학의 신여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네딕토 수도회 소속 베트로다미아노라는 교회 개혁가가 처음으로 사용했다는 이 말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연구자이자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인용한 것은 철학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신학을 뒷받침하는 학문으로서 철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용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중세를 지배했던 그리스도교 교리와 고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연결하여 신앙과 이성의 조화라는 말로 대표되는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한 토마스 아퀴나스는 대표적 저서인 신학대전을 완성하지 못하고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만, 이 신학대전은 철학과 정치, 경제 등 인간에 관한 모든 지식을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도교 신앙을 통해 재개화한 책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 측에서 16세기 종교개혁의 흐름에 반대하여 개최했던 유명한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제단 위 성경 옆자리에 놓일 정도로 그 권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시기에 해당하는 13세기 후반부터 14세기의 후기 스콜라 철학을 대표하는 철학자로는 둔스 스코투스와 오컴이 있습니다. 먼저 둔스 스코투스는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의 스콜라 철학자로 영민한 박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옥스퍼드 대학에서 자연과학을 공부했고, 이후 옥스퍼드를 거쳐 파리에서 교수로 재직하게 됩니다. 참고로 그의 원래 이름은 존 둔스인데, 둔스 스코투스라는 이름은 원래 그의 이름에다가
스코틀랜드인이라는 의미의 스코투스를 붙인 것이며 영어의 바보를 의미하는 둔스라는 단어가 그의 이름에서 유래했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의 별명이 영민한 박사였던 것을 생각해보면 잉글랜드 측에서 스코틀랜드 출신인 그를 멸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시도했던 신이 존재 논증을 비판하고 중세 철학을 새로운 시대인 르네상스로 연결하는 길잡이 역할을 담당했다는 평가를 듣는 중요한 철학자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보다 약 40년 늦게 태어나서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둔스 스코투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아퀴나스의 신이 존재 논증이 이미 신이 존재한다는 결과를 먼저 도출해놓은 후에 그 원인에 대해 증명하는 방식이므로 이성적인 논증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성의 영역인 철학과 신의 계시의 바탕을 두는 신학을 다른 영역으로 구분짓게 됩니다. 즉,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앙의 기초 위에 철학을 결합하려는 시도를 했다면 그는 철학을 통해 신앙을 증명하려 시도하면서 신을 믿는 것은 의지의 문제로 인간의 의지를 이성보다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에는 많이 어려운 내용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한 토마스 아퀴나스를 비판한 이 둔스 스코투스의 철학 사상은 오컴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영국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수사이며 가장 대표적인 후기 스콜라 철학자로 평가받는 오컴은 윌리엄 오컴이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오컴은 그의 성이 아니라 그의 출신지인 영국 오컴 마을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오컴의 윌리엄이 파리에서 교편을 잡고 있을 때 때마침 아비뇽 유수 사건이 발생하여 두 교황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오컴은 대립 교황 니콜라오 5세를 열렬히 지지하여 반대편 교황 요한 22세로부터 파문받기도 하고 교황을 비판하다가 교황청에 쫓겨다니기도 하게 됩니다. 중세 철학 최고의 논리학자라는 평가를 듣는 그는 신앙과 이성을 분리시키면서 신의 존재나 종교적인 교의는 이성으로 증명할 수 없는 신앙의 영역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철학의 진리와 신학의 진리를 구별함으로써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추구해온 스콜라 철학을 종결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세 내내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어온 포편 논쟁에 대해서도 포편이란 개념은 필요 없는 가설이며 개별적 존재만 실제하고 구체적 경험을 통해서만 개별적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는 오컴의 유명론은 후대 프랜시스 베이컨과 데이비드 흉 등 영국 경험주의 철학과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참고로 오컴의 철학 내용 중에서 또 유명한 것으로 오컴의 면도날이 있는데 논리적이지 않는 것, 필요 이상의 개념은 사유의 면도날로 다 잘라내버릴 것을 주장하여 다른 요소가 동일할 때 가장 단순한 설명이 최선이라는 뜻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중세말 철학의 흐름은 실험과 관찰을 통해 자연을 탐구하는 근대과학적 흐름으로 연결되게 되었고 후기 스콜라 철학이 신앙과 이성의 분리, 즉 신의 존재를 이성에 의해 증명할 수 없다는 흐름이 생겨나자 이와 정반대로 중세보다 더 순수한 신앙을 강조하면서 신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영적 체험을 통해 추구하려는 신비주의 흐름도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중세 문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세 문학은 중세의 특징을 반영하여 봉건 기사들의 모험과 사랑에 대한 기사문학과 크리스트교 신앙에 관한 내용이 주된 주제가 되었는데, 대표적인 기사도 문학 작품으로는 프랑스의 롤랑의 노래와 영국의 아서왕 이야기, 독일의 니벨룽겐의 노래 등이 있습니다. 먼저 롤랑의 노래는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기사문학 작품으로 8세기 카롤루스 대제의 조카이면서 카롤루스가 특히 아끼는 부하였던 롤랑이 에스파냐에 있는 이슬람 세력을 정벌하는 원정을 가게 되었는데, 이슬람 측이 거짓 협상으로 전쟁을 종결시킨 것처럼 꾸며서 카롤루스가 철수하도록 하고 남아있던 롤랑의 군대를 공격하면서 롤랑은 피레네 산중에서 고립되었는데, 멀리까지 들리는 큰 뿔피리를 불어서 카롤루스에게 구원 요청을 할 것을 신하들이 권고했지만 롤랑은 이를 거절하고 끝까지 싸우다가 마지막 상황에서야 뿔피리를 불었고, 뒤늦게 구원 요청을 들은 카롤루스가 군대를 돌려 도착했을 때는 롤랑과 그의 군대는 이미 전멸해 있었는데, 롤랑의 죽음에 분노한 카롤루스가 이슬람 세력을 격퇴하게 되었고, 그날 밤 카롤루스 꿈속에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는
십자군 전쟁을 명령한다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롤랑의 노래는 778년에 일어났던 실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12세기에 씌어졌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 작품의 원 모델이라는 브레타뉴 변경백인 롤랑이 전사했던 전투의 상대는 이슬람이 아니라 바스크족이었고, 군대 규모나 전쟁 결과도 역사적인 실제 사실과 거리가 멀지만 중세시대 기사들의 영웅적인 모습과 크리스트교 신앙심을 아름답고 장엄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국의 아서왕 이야기는 기사도 문학의 가장 대표적 작품입니다. 켈트족 출신으로 잉글랜드의 왕인 아버지 우서 펜드래곤이 죽은 후 아들 아서는 마법사 멀린의 도움으로 액터 경에게 맡겨져서 성장했는데, 아무도 뽑지 못했던 큰 바위에 박혀있던 보검 엑스칼리버를 뽑아서 왕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게 되고, 이후 카멜롯의 왕위에 즉위하여 주변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 영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기네비어 공주와 결혼도 하고 150명 원탁의 기사들도 모으게 되었으며, 예수가 최후의 만찬에서 사용했다는 성배를 찾는 모험 등을 계속하다가 기사단에 참가한 호수의 기사 랜슬롯이 기네비어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조카 모드레드에 의한 내란도 발생하여 많은 기사들도 죽게 되면서 치명상을 입은 채 엑스컬리버를 물속에 던져넣은 아서왕은 배를 타고 사자의 섬인 아발론으로 떠난다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서왕 전설에 관한 내용은 12세기 수도사이자 작가였던 몬모스의 제프리가 브리타니아 열왕사에서 다루면서 크게 유명해졌고, 이후 15세기에 영국의 토머스 멜러리라는 작가가 장미 전쟁 중에 랭커스터파를 지지하다가 요크의 왕인 에드워드 4세의 미움을 사게 되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아서왕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작품을 완성하여 출판하게 되는데, 브리튼 섬의 영웅인 아서왕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지만 켈트족인 아서왕 전설뿐만 아니라 북서유럽 여러 민족들의 전설과 문학, 종교 등의 다양한 이야기와 크리스트교 내용까지 첨가되면서 방대한 작품으로 재탄생하여 영국 최초의 산문 문학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니벨룽겐 노래는 게르만 대이동 시대부터 내려온 여러 게르만족들의 이야기를 서사시로 정리한 기사도 문학 작품입니다. 영웅 지그프리트는 용을 죽이고 용의 피로 목욕을 하게 되어 상처를 입지 않는 몸을 가지게 되지만, 나뭇잎 하나가 등에 붙어서 그 부분만은 급소가 됩니다. 부르곰트족의 왕 군터의 누이 동생인 크리밀트에게 지그프리트가 청혼을 하자 군터는 그 대신 아이슬란드의 여왕인 브린힐트와의 결혼을 도와달라고 했고, 결국 마법의 투명 망토를 이용한 지그프리트의 도움으로 군터는 브린힐트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크리밀트가 브린힐트와 말싸움을 하다가 군터의 결혼 내막을 알려주게 되고,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브린힐트는 복수를 계획하게 되어 군터의 동생 하겐이 크리밀트에게 지그프리트 등에 있는 약점 위치를 흰색 실로 십자 표시를 하라고 속임수를 쓰면서 지그프리트는 하겐에게 찔려 죽게 되었고, 이후 훈족의 왕과 재혼한 크리밀트는 지그프리트의 복수를 하게 되면서 군터와 하겐도 훈족에게 죽게 된다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니벨룽겐의 노래는 스칸디나비아 지역과 독일 등에서 구전되어 오던 북유럽 신화 속에 나오는 시구르드의 일대기를 게르만족의 한 부족인 브르군트족과 훈족의 왕 아틸라 등 실제 역사적 내용을 소재로 연결하여 탄생한 대표적 영웅서사시로 필사된 사본만도 37종이 전하는 등 줄거리 자체도 상당히 다양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대표적 작품으로는 리하르트 바그너의 오페라 니벨룽겐의 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세 문학하면 기사도 문학만을 흔히 떠올리게 되는데, 이런 기사도 문학 외에도 여러 곳을 떠돌면서 시를 읊고 다니던 음유시인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음유시인으로 독일의 민네쟁거가 유명한데, 민네쟁거란 연애시 민네장을 만들어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주로 12에서 14세기의 독일 궁정에서 활약하고 있었는데, 사랑을 노래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봉건기사들과 귀부인들 간의 사랑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연애시에 곡을 붙이고 현악기 피딜이나 하프 연주와 함께 노래하였으며, 처음에는 귀족이나 기사 출신도 있었지만 이후에는 서민들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고 하고, 이후 시와 작곡을 전담하는 사람들끼리 길드를 만들어 그 회원인 마이스터징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민네젠거의 원조가 된다는 남프랑스의 음유 시인들을 트루바두르라 하는데, 이후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프랑스 북부 지역에서는 트로베르라는 다른 특징을 지닌 음유 시인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탈리아의 음유 시인은 트로바토레라고 하는데,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인 일 트로바토레도 중세 유럽의 음유 시인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초기에는 기사 출신의 시인들이 자신이 흠모하는 여인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 정교하게 만든 서정시를 불러서 콘솔라멘테라고 하는 이마야는 키스를 훈장처럼 받기도 했는데, 이후에는 시인이면서 노래를 만드는 작곡가를 겸하는 서민 음유 시인들의 수도 상당히 많아지게 되었으며, 일반적으로 귀족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각 지방별 언어를 사용하여 중세시대의 기사도를 주제로 한 서정시와 노래가 결합된 수많은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이번 영상인 중세 철학과 문학에서는 인간의 근원과 신에 대한 탐구를 중시하던 중세의 특성이 반영되면서 크리스트교와 철학을 결합하여 신앙의 체계화를 시도하는 스콜라 철학이 나타나서 중세를 상징하게 되었고, 아울러 봉건 기사들의 기사도 정신은 기사도 문학을 출현시키면서 중세 봉건 기사들의 문과 사랑을 내용으로 하는 수많은 소설과 영화들이 나타날 수 있는 영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중세 서유럽 문화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중세 철학의 딱딱한 내용을 시청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1번째 영상은 중세 서유럽 문화 두 번째 내용으로 대학의 발생과 중세 건축에 대해서 학습하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